서울 강남의 겨울은 차갑고도 조용했다. 하얗게 내리는 눈 사이로 한 대의 고급 SUV 차량이 천천히 강가 저택 앞에 멈췄다. 검은색 차량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조용히 발을 내디뎠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날리고 눈송이가 그녀의 검은 머리칼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이름은 유서진. 7해 전 눈 내리는 이 거리에서 아무 말 없이 내쫓겼던 여자. 이제는 누가 봐도 당당한 도시 여성처럼 보이는 그녀가 오늘 이 집 앞에 다시 섰다. 세상에, 저택 안거실 창문 뒤에서 서연화 여사가 입을 막았다. 그 여자가 돌아왔어. 서진의 뒤를 따라 3명의 소녀가 차에서 내렸다. 새 쌍둥이였다. 같은 얼굴, 같은 눈동자. 하지만 각각의 아이는 다른 색의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순수함과 지혜가 공존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새 아이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엔 분명한 거리감이 담겨 있었다. 잠시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집안 사람들, 하인들, 그리고 서진의 전 시어머니인 서연화 회장. 그 누구도 이 장면을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영영 다시는 그녀를 보지 않을 줄 알았다. 그 순간 2층 난간에서 누군가가 걸어 내려왔다. 강민재였다. 그의 눈이 서진과 마주쳤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여전히 잘생겼고 잘 차려입은 수트 차림이었지만 그녀 앞에서는 어딘가 작아 보였다. 서진. 네. 그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서진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말없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저택 앞 계단을 올랐다. 그녀는 눈길을 피하지 않았고 고개도 숙이지 않았다. 이 아이들은 아버지를 만나러 왔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다고 했고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화는 마치 한겨울 찬바람을 맞은 듯 얼어붙었다. 그들의 존재는 그녀가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과거의 죄책감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이제 와서 대체 왜 나타난 거지? 수정을 붙잡고 계단을 내려온 한수정이 말했다. 그녀는 강민재의 형수, 이 집안의 실질적인 안주인이자 과거 서진을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인물이었다. 서진은 한 걸음 더 올라섰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새 아이는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제가 떠날 때 누구도 붙잡지 않았죠.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당신들 가족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이니까요. 제가 무엇을 했건 그 아이들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어요. 말끝이 닿는 순간 아이들 중 둘째인 유세아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엄마는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엄마가 울면 하늘도 울어요. 오늘 눈이 내리는 건 엄마가 슬프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당당한 귀환. 그녀는 원망을 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고요한 말투에는 수많은 세월을 견뎌낸 무게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날 밤 강가 저택의 불빛은 평소보다 더 환했다. 누군가는 그 빛을 따스하다고 느꼈고 누군가는 그것이 오래된 거짓말들을 드러낼 조명이 될까 두려웠다. 서진은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거실에 앉았다. 차 한 잔을 받으며 말했다. 오늘은 오래전 저를 떠나보낸 이 집에 다시 인사하러 온 날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당신들이 태어난 곳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손을 꼭 잡은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 순간 강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후회를 안고 그녀 앞에 섰다. 미안해, 서진. 서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긴 시간 동안 미움과 고통, 외로움과 그리움을 모두 씻어낸 듯한 눈빛이었다. 그 말은 나한테 하는 거야? 아니면 아이들에게? 그녀의 질문에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밤 눈은 조용히 계속 내렸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죄를 덮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하늘의 배려 같았다. 강가 저택의 거실에 앉아있는 유서진을 바라보며 강민재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마치 가슴 깊숙한 곳을 찔러오는 듯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보다 더 아픈 건 떠오르는 기억들이었다. 처음 그녀를 만났던 그날, 그리고 그 모든 시작. 7해 전, 한 자선 파티의 뒷주방. 민재는 외부 케이터링 업체의 보조로 일하고 있던 서진을 우연히 마주쳤다. 머리를 질끈 묶고 땀에 젖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다. 두려움도 없고 아부도 없고 오직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눈빛. 그날 이후 민재는 자주 그녀를 찾았다. 배달 명목으로, 우연을 가장해서, 그리고 몇 번의 대화 끝에 그들은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었고 서서히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다. 서진은 고아원 출신이었다. 강원도 시골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서울로 올라와 일만 하며 살았다. 화려한 학벌도 특별한 배경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따뜻했고 성실했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줄 알았다. 민재는 그런 그녀에게 빠졌다. 그리고 반대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인 서연아 회장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그 아이는 안 된다. 서연아는 단호했다. 우리 가문은 수십 년간 피 한 방울도 허투루 섞지 않았다. 재벌가 아들이 고아원 출신 여자랑 결혼하면 언론에 뭐라고 나올 것 같니? 민재는 맞섰다.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니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결국 강민재는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서진과 혼인신고만 했다. 결혼식은 없었다. 청첩장도, 드레스도, 사진도 없었다. 친구들조차 초대하지 않았다. 서진은 이해하는 척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서늘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미 새 생명이 뱃속에 자라고 있었다. 괜찮아, 서진아. 시간이 지나면 어머님도 마음을 여실 거야. 우리가 잘 사는 걸 보여드리자. 민재는 그렇게 다짐했고 서진은 믿었다. 그 믿음은 무거운 현실 속에서 조금씩 깨져가기 시작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저택 한쪽 별채에 살게 되었다. 형 강민규와 형수 한수정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서진을 무시했다. 가정부랑 결혼했다더니 정말 주방이 익숙하긴 하네. 수정의 말은 날마다 독설이었고 눈빛은 칼 같았다. 서진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집안일을 도맡았다. 심지어 임신 6개월 차에도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음식 준비를 했다. 몸은 점점 지쳐갔고 마음은 더욱 위축됐다. 민재는 처음엔 그녀를 말렸다. 당신 몸 생각 좀 해. 그냥 쉬어. 어머니한테 말해볼게. 하지만 몇 번의 충돌 후 그는 침묵하게 되었다. 그 침묵이 서진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서진은 심한 복통을 느끼며 거실로 내려왔다. 민재야,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민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지도 않고 말했다. 너 또 과장하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도 아무 이상 없었잖아. 이번엔 진짜야. 느낌이 달라. 그때 서연아가 내려왔다. 서진의 얼굴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민재, 저 여자 데리고 나가. 이 집에서 더 이상 불편하게 살 수 없어. 어차피 결혼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아이도 누가 아버지인지 알 수 있나? 그 말에 서진은 전신이 얼어붙었다. 민재는 한참을 서 있었지만 결국 고개를 돌렸다. 당신 짐 챙겨. 어머니가 원하셔. 서진은 말을 잃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날 밤 서진은 야른 코트 하나 걸친 채 눈 내리는 길 위에 홀로 섰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배 속에서 아이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다음 날 병원 중환자실. 의식 없이 누운 그녀 옆에서 간호사가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산모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새 쌍둥이입니다. 모두 조산아입니다. 앞으로 몇 주는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소식은 강가 저택에 전해지지 않았다. 아니, 전해졌지만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유서진은 이름을 잊고 오직 엄마로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했다. 중환자실의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창밖에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서울의 새벽은 고요했다.
병실 안, 유서진은 의식이 없는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 있었다. 뺨은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몸 옆에는 인큐베이터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각각의 인큐베이터 속에는 아직 세상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생명들이 연약한 숨을 쉬고 있었다. 팔뚝보다 가는 다리, 조심스레 펄럭이는 손가락, 가슴 위에 붙은 작은 심전도 패드. 유서진 씨는 위급한 상태였어요. 담당 간호사가 의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심한 저체온증과 고혈압성 쇼크. 조산도 위험했지만 놀랍게도 산모도 아이들도 모두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그녀가 깨어난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 해가 막 뜨기 시작한 아침이었다. 창문을 통해 붉은 빛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고 있을 때 서진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여기, 어디? 간호사가 급히 다가왔다. 서진 씨, 괜찮으세요? 여긴 병원이에요. 다행히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들도 무사합니다. 아기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텅 빈 느낌. 하지만 그 자리엔 아직도 어떤 따뜻한 감각이 남아 있었다. 잠시 후 인큐베이터 하나가 그녀 옆으로 옮겨졌다. 그 안에는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작은 손가락이 꿈틀거리며 공중을 더듬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인큐베이터 유리에 얹었다. 내 딸이구나. 내가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의사는 그녀에게 설명했다. 3명의 아이입니다. 모두 여하고 조산으로 인해 당분간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복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3명. 3개의 작은 생명.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던 아이들. 하지만 그녀에겐 이 3명이 전부였다. 며칠 뒤 회복 중인 서진은 휠체어에 앉은 채 아이들의 인큐베이터 앞에서 매일같이 기도했다. 이름도 붙여주었다. 첫째는 유하은, 둘째는 유세아, 셋째는 유서윤. 하은아, 넌 내 첫 번째 기적이야. 세아야, 넌 가장 용감한 아기야. 서윤아, 넌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든 아이야. 하루하루가 싸움이었다. 아이들은 체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위험했고 조금만 잘못된 호흡에도 알람이 울렸다. 서진은 밤새 잠들지 못하고 아이들 곁을 지켰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갔고 그녀에겐 가진 게 없었다. 그때 그녀를 도와준 사람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 봉사하고 있는 한방재활치료사예요.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서진 씨의 사정을 들었어요. 이 아이들을 살리려면 서진 씨도 건강을 회복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요. 강원도에 있는 저희 센터로. 서진은 망설였지만 아이들을 위해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퇴원하던 날 병원 앞에 작고 낡은 벤이 도착했다. 차 안엔 이미 새로 소독한 유모차 3대와 아기 이불, 약초 냄새가 풍겼다. 서울을 떠나 강원도의 산골로 향하는 길. 서진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화려함은 점점 멀어지고 설경 속 산길이 펼쳐졌다. 눈 내리는 길 위에서 그녀는 다시 다짐했다.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이 아이들과 함께.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고. 그날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겨울산의 공기는 서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차가웠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 눈이 허리까지 쌓인 골목길을 따라 오래된 한옥 형태의 건물이 조용히 서 있었다. 지붕 위에는 눈이 두텁게 덮여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한방약재를 말리는 나무 선반들이 놓여 있었다. 유서진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천천히 그 문을 들어섰다. 그녀를 맞이한 사람은 박지현의 어머니이자 센터의 원장이었던 노의사 김미란이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들 먼저 안으로 들이세요. 김 원장은 무뚝뚝한 듯하지만 따뜻한 말투로 안내했다. 센터는 복지재단이 후원하는 재활 및 요양시설이자 지역 노인을 위한 무료 진료소였다. 한방치료와 식이요법, 정신치유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이곳은
돈보다 진심을 우선으로 했다. 서진은 센터에 작은 방 한 칸을 배정받았다. 한쪽 벽엔 아기용 난방 매트가 깔려 있었고 낮은 장 안엔 작은 옷가지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눕히고 그 옆에 무릎을 꿇은 채 오래도록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며칠간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이들 곁을 지켰다. 김 원장은 아무 말도 강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따뜻한 미역국과 약초차를 가져다주며 말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다친 사람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곳은 시간도 느리게 흘러가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서진은 조금씩 센터의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약초를 말리는 일, 그 다음은 밥을 짓고 환자들의 방 청소를 도왔다. 그녀는 지친 몸을 쓰고 또 쓰며 과거의 상처를 잠시라도 잊으려 했었다. 아이들은 모두 천천히 회복되었고 하은, 세아, 서유는 이 작은 시골 마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났다. 할머니 환자들은 아이들에게 약초로 만든 사탕을 쥐어주며 말했다. 이 아이들 덕분에 우린 하루를 더 살고 싶어져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 어느덧 계절이 3번 바뀌었다. 서진은 여전히 스스로를 엄마라고만 소개했고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로 한 무리의 연구원과 방송국 관계자들이 찾아왔다. 지역 한방센터를 취재하는 다큐멘터리 촬영이었다. 김 원장은 서진에게도 참여를 권했다. 서진 씨가 만든 약차가 요즘 인기잖아요. 방송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면 좋겠어요. 서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인터뷰에 응했다. 그녀는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아이들을 위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 약이 없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약초 하나하나 외우고 그리고 또 외웠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땀 흘려도 아이들 웃는 얼굴 보면 다 괜찮았어요. 그 장면은 전국 방송을 통해 방영되었고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다. 소박한 삶, 새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 어머니의 고군분투, 그리고 진심이 담긴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 방송 이후 센터로 많은 편지와 후원이 몰려왔다. 서진에게 감동받았다는 메시지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여성들의 고백,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낯선 이들의 격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어느 날 한 노인이 센터를 찾았을 때였다. 여기 유서진이라는 분 계신가요? 그는 주름진 손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서진과 아주 닮은 여자아이가 있었다. 혹시 이 사진에 있는 아이가 본인인가요? 서진은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이 갑자기 떠오른 것이다. 그 노인은 김종태라 했고 한때 전국적인 명성을 누렸던 약초학자였다. 그는 자신의 딸이 어릴 적 화재로 실종된 후 몇십 년을 전국을 돌며 찾아다녔다고 했다. DNA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서진은 바로 그 김종태의 친딸, 김서진이었다. 김종태는 말없이 딸을 끌어안았다. 서진아,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미안하다. 서진은 울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아버지의 등을 두드렸다. 아니에요. 지금이 딱 좋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외할아버지가 생겼네요. 그 순간 아이들이 뛰어왔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이 아저씨가 우리 할아버지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맞아. 너희 외할아버지야. 엄마의 아빠. 세 아이는 동시에 외쳤다. 할아버지. 김종태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작은 마을의 겨울하늘은 눈 대신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서진은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웃었다. 이름 없는 여자, 쫓겨난 며느리, 미혼모. 그 모든 과거를 벗어던지고 이제는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엄마로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유서진의 삶은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종태와의 극적인 상봉 이후 그녀는 비로소 잃어버린 뿌리를 찾은 듯한 안정을 되찾았다. 아이들은 외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활짝 웃었고 센터의 모든 이들이 그 변화를 함께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서진은 오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과 배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김 원장과 상의 끝에 서울로 돌아가 작은 한방 클리닉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해 봄, 서울 강서구의 조용한 골목길에 강서한 방센터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다. 손으로 직접 만든 나무 간판, 정성껏 꾸민 대기실, 그리고 천연 약초로 채워진 선반들. 센터는 무료 진료일을 운영하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과 싱글맘들을 우선으로 치료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언론은 다시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미혼모가 아닌 한방 명의로서였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먼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의 눈빛과 손끝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지나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그 치유는 더욱 진심이었다. 센터는 매일 바빴다. 서진은 아침 일찍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낮엔 진료하고 밤이면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하은은 글씨를 예쁘게 쓰기 시작했고 세아는 스스로 옷을 고르는 법을 배웠다. 막내 서유는 항상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다녔다. 엄마, 우리 예전엔 어디 살았어? 어느 날 하은이 물었다. 서진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주 멋진 산에서 살았지. 나무가 가득하고 하늘이 가까운 곳. 거기 또 갈 수 있어? 언제든 갈 수 있지.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하잖아.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 도움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다. 엄마가 늘 해왔던 일, 그리고 자랑스러운 이유였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강서한 방센터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검은색 세단이 골목길에 멈춰섰고 운전석에서 익숙한 인물이 내렸다. 강민재였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표정에는 오래된 피로와 어떤 갈등이 서려 있었다. 서진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예전보다 차분했고 미소는 사라졌지만 따뜻함은 여전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뉴스에서 봤어. 내가 아이들과 서울에 돌아왔다는 걸. 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예전에 그녀라면 떨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 애들 얼굴이 궁금했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알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진 앞에 앉았다.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다는 걸. 그날 밤, 내가 떠난 이후, 난 무서웠어. 내가 없어진 것도 다시 나타날까 봐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요. 내가 사라져야 당신들이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떠났고 살아남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니까 뿌리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왔죠. 복수가 아니라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 순간 센터 문이 열리고 새 아이가 뛰어들어왔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우리 발표했어. 내가 발표할 때 친구들이 박수 쳤어.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서진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민재를 향해 말했다. 이 아이들은 당신이 준 선물이에요. 하지만 선물을 포장한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른다면 선물은 결국 버려지죠.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새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놀람, 죄책감,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은, 세아, 서윤이구나. 정말 예쁘게 컸구나. 아이들은 민재를 낯선 듯 바라보았지만 어머니 옆에 있는 남자에게 두려움은 느끼지 않았다. 그저 생소함, 그리고 호기심. 이분은 너희 아빠야. 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아이들은 순간 멈칫했지만 막내 서윤이 먼저 다가가 말했다. 아빠, 그럼 우릴 안아줄 수 있어요? 민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새 아이는 그의 팔에 안겼고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서진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녀가 다시 이 도시에 온 이유, 아이들의 뿌리를 설명하고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금 그 뿌리는 단단하게 뻗어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그 뿌리를 통해 새로운 나무가 자라도록 지켜보는 일이었다. 민재가 아이들과 눈물로 상봉한 날 이후 강서한 방센터에는 잠시나마 따뜻한 평온이 흘렀다. 아이들은 아빠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입에 담기 시작했고 민재 또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아이들의 곁을 돌보기 시작했다. 서진은 그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민재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 단 한 번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던 적 없는 새 아이에게 부모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느끼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강서한 방센터 앞으로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다. 법원 등기였다. 서진은 봉투를 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친권 및 양육권 이전 청구서. 신청인 강민재 외 1인. 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바로 아래에 명시된 공동신청인의 이름. 그것은 다름 아닌 서연아였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덫이었음을 깨달았다. 민재의 눈물, 그의 후회, 아이들과의 만남. 그 모든 것은 또 다른 싸움의 서막이었다. 서진은 법원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변호인을 선임했다. 다행히도 그녀의 다큐 방송 이후 도움을 자처한 시민단체 변호사가 있었다. 며칠 후 서진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민재를 불렀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소송은 당신 뜻이에요? 민재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아니야. 엄마가 내게는 말도 없이 처리했어. 난 몰랐어. 모를 리 없어요. 이런 소송은 공동명의로 들어갔고 당신 이름이 첫 줄에 있어요. 법무법인까지 선임됐고 준비서면에 당신이 직접 진술한 내용까지 있어요. 민재는 말이 없었다. 서진은 조용히 아이들 방을 가리켰다. 당신이 이 아이들을 원해? 그럼 왜 내가 병원에 쓰러져 있을 때 오지 않았어요? 왜 내가 약을 다리고 밤새 열을 재며 울고 있을 때 당신은 없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다.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나? 서진 씨.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기준으로 판단해. 서연화였다.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 눈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이 아이들은 우리 가문이 책임져야 해. 당신이 키우는 동안 불쌍해서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아이들이 좋은 교육,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할 권리가 있어. 서진은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7해 전 제가 이 아이들을 안고 쓰러졌을 땐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땐 사람 구실도 못한다고 내쫓았잖아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넌 강서한방센터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부족할 거고 가정 환경도 불안정하지 않나? 넌 아직 혼자야. 그 말에 서진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맞아요. 저는 아직 혼자고 하루하루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하루도 거짓 없이 사랑을 줬어요. 그게 법적으로는 증거가 아닐지 몰라도 아이들은 알아요. 누가 진짜 부모인지. 며칠 후 첫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다. 법정 안에서 서진은 조용히 진술했다. 아이들은 제가 먹이고 재우고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땐 병원에 같이 누웠고 아이들이 웃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변호사 측은 공격적으로 나왔다. 서진 씨는 공식적인 혼인식 없이 가정을 꾸렸고 출산 당시 거주지가 불분명했으며 현재 경제적 여건 또한 불안정합니다. 아이들은 서울의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야 합니다. 현 상태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서진은 침묵했지만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아이들 그림 3장을 꺼냈다. 이건 하은이가 그린 엄마 얼굴입니다. 이건 세아가 말한 엄마랑 놀고 싶은 세상이고 이건 서윤이가 적은 편지입니다.
엄마가 좋아요. 엄마가 웃으면 하늘도 웃어요. 그녀는 그림을 법정 테이블에 올려놓고 말했다. 이건 법적 서류도 아니고 재산 목록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안엔 이 아이들의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고 본안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서진은 법정을 나서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싸울 거야. 단 한 번도 널 포기한 적 없으니까. 이번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 말에 하은이 손을 꼭 잡았다. 우린 엄마랑 있을 거야. 아무도 우릴 데려가지 못해. 그 순간 서진은 마음속 깊이 각오했다. 이 싸움은 법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와의 싸움이며 그녀가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서울가정법원 제3민사부 재판정. 이른 아침부터 회색 정장 차림의 사람들로 법정은 가득했다. 유서진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조용히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세 아이들도 어른들의 눈길 속에 긴장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본안 재판의 첫 공판일. 친권과 양육권을 둘러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법정 안에는 강민재도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엔 어머니 서연아와 법무법인 서우의 변호사진이 앉아 있었다. 그에 반해 서진 측은 시민단체에서 파견한 젊은 공익 변호사 단 한 명. 서진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부터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싸워야 해.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는 양측에 발언 기회를 주었다. 먼저 서진 측 변호사가 나섰다. 피고 유서진 씨는 지난 7년간 홀로 3명의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유료적 위기 상황에서 아이들을 살려냈고 현재는 직접 운영하는 한방센터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으며 무엇보다 아이들과의 정서적 유대는 매우 강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현재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최상의 조건임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원고 측 변호사가 나섰다. 원고 측은 아이들의 장기적 복지와 교육 환경,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친권 회복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미혼 상태이며 과거에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아이들을 출산하고 양육했습니다. 또한 방송 노출 이후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어 아이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문 차원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법정은 일순 조용해졌다. 판사는 양측에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피고 유서진 씨, 현재 귀하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 양육을 하고 계십니까?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저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오전 진료를 봅니다. 오후엔 아이들을 데려와 같이 저녁을 먹고 책을 읽고 함께 놉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삼촌인 박지연 선생님이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저녁 시간엔 제가 직접 공부를 봐줍니다. 아이들과의 정서적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진은 고개를 들고 판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 아이들은 저를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잠시 후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그날의 핵심은 바로 강민재의 증언이었다. 판사의 요청에 따라 민재가 증인석에 올랐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7년 전 저는 서진을 떠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족의 기대, 회사의 눈치, 모든 것을 핑계로 그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을 저는 매일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서연아는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다.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어머니의 뜻이었고 처음엔 저도 아이들을 더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서한 방센터에서 본 건 아이들과 엄마가 얼마나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였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아버지로서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서 엄마를 빼앗을 만큼의 자격은 안 됩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심지어 서연아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판사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민재는 자리에 앉으며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랜 고백을 끝낸 사람처럼. 그 순간 아이들 중 둘째 세아가 엄마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빠가 이제 진짜로 말했어. 우리한테 숨기지 않았어. 서진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판사는 결정을 유보하고 다음 기일을 통보했다. 하지만 법정 밖에서 이미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었다. 서진이 법정을 나설 때 기자들과 시민들이 그녀를 향해 말을 건넸다. 유서진 씨, 이번 재판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가요? 아버지 측의 증언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진은 그 모든 질문에 조용히 대답했다. 아이들에게는 진실을 말해주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른이 되기 위해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서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강서한방센터 옥상에 올랐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다. 하은이 하늘을 가리켰다. 엄마, 저 별들 중 하나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 맞지? 서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별은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언제나 빛나. 그리고 그 사랑이 곧 진실이 되고, 진실은 언젠가 정의가 된다. 서진은 그 별을 보며 조용히 다음 재판을 준비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번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그러나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재판 이후 몇 주가 흘렀다. 다음 공판일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서진의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평소처럼 웃고 떠들었고 강서한방센터도 꾸준히 환자들로 붐볐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몸살이 자주 찾아왔고 두통과 어지럼증도 심해졌다. 하루는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녀는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며 그대로 쓰러졌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다. 머리는 묵직했고 숨을 깊이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스트레스성 빈혈과 피로 누적입니다. 심각하진 않지만 이대로 계속되면 안 됩니다. 담당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이들이 있다면 당분간 다른 보호자의 도움을 받으세요. 서진은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아이들, 지금 잘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낯익은 발소리, 조용히 들어서는 기척. 서진은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서연화였다. 그녀는 꽃도 들지 않았고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엔 지금껏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내가 쓰러졌다고 해서. 짧은 말이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화는 병실 안으로 들어오며 천천히 말했다. 예전에 내가 이 병원에 실려왔을 때 그땐 내가 찾지 않았지. 내가 아이 셋을 낳고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도 난거들 떠보지도 않았어. 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땐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 우리 가문을 지키려면 내 같은 여자는 안 된다고. 출신도, 방식도 모든 게 불편하고 낯설었으니까.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손가락을 가만히 꼬았다. 하지만 민재가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그리고 내 아이들이 민재를 보며 웃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면했는지를 깨달았어. 서진은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서연화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난 완벽한 어머니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완벽함이란 건 결국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더라. 가문이 무너질까? 세상이 비웃을까? 그게 두려워서 너를 밀어냈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서진아. 내가 그렇게 말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지만 미안하다. 진심으로. 서진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그날 병원에 실려왔을 때 그때 누군가 손을 잡아줬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렇진 않았을 거예요. 서연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그 말 하나가 제가 지난 7회를 버틴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문득 서진이 물었다. 아이들, 지금 어디 있죠? 우리 집에 있어. 민재가 데리고 왔어.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이젠 꽤 잘 지내고 있어. 서진은 작게 웃었다. 그 아이들, 마음이 열리기까지 오래 걸려요. 하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누구보다 깊게 사랑하거든요. 서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래서 더 미안해. 그 아이들이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기까지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기다리세요.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니까요. 서연화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번 재판 내가 철회하겠다. 민재도 동의했어. 이제 아이들은 너와 함께 있어야 해.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병원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긴 시간 얼어붙었던 벽이 무너지는 소리는 없었지만 그 여운은 마음 깊이 퍼져나갔다. 며칠 후 서진은 퇴원했다. 강서한방센터 앞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엄마, 보고 싶었어. 다시는 병원 가지 마. 우린 엄마랑 같이 있어야 돼. 그녀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심장이 다시 뛰는 듯한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다. 그리고 센터 안으로 들어가려던 그 순간 서연화가 조용히 나타났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내가 시작한 강서한방센터를 위한 후원금이야. 가문 명의가 아닌 내 이름으로. 서진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돈은요, 받는 게 아니라 함께 써야 해요. 여기서 봉사하세요. 아이들한테 할머니란 존재가 어떤 건지 직접 보여주세요. 서연화는 놀란 듯하다가 이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그 순간 서진은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상처는 치유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는다는 것을. 서진이 퇴원한 이후 강서한방센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서연화는 약속대로 매일 센터에 나왔다. 처음엔 다소 어색한 손길로 환자들의 말벗이 되어주었고 나중엔 아이들을 위한 한방 간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은은 할머니라는 단어를 망설이다 어느 날 조용히 불렀고 세아는 함께 꽃차를 우려 마시며 웃었다. 서유는 아침마다 할머니 안녕하며 먼저 인사했다. 서연화는 그 모든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겼다. 자신이 잃을 뻔했던 것들, 외면했던 사랑, 늦게나마 다가갈 수 있었던 기회들. 그 무렵 강서한방센터에는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청소년 심신회복 프로젝트의 협력기관으로 센터를 선정하겠다는 것이었다. 한방과 심리회복을 함께 다루는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유서진 원장님의 사례는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 이곳엔 진심이 있습니다. 서진은 처음엔 망설였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노출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곧 결심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이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시작된 프로그램은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다. 문제 행동을 보이던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차분히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유 원장님을 꽃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다. 센터는 점점 확장되었고 서진은 더 많은 이들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전문 한방 치유 코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조용히 센터를 찾아왔다. 서진은 여느 때처럼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서 꽃차를 만들고 있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민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두 사람은 센터 뒷마당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늦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민재는 말을 이었다. 나는 그동안 용서라는 게 뭔지 몰랐어.
그저 잘못했다고 말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지.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았어. 용서는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줄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걸. 서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로서 살아갈 자신은 있어. 하지만 다시 남편이 될 자격은 없어.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맞아요. 저도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길잡이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에 민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가끔 아이들 학교 행사엔 함께 가도 될까? 멀리서라도 같은 사진에 함께 남고 싶어서. 서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의 민재와는 달랐다. 이제 그는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괜찮다면 저도 괜찮아요. 그날 저녁, 새아이는 엄마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 셋이 다 같이 말했는데 아빠가 운동회에 오면 좋겠어. 같이 김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 서진은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과거를 마주하고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새로운 관계를 쌓아 올리는 법을 배운 것이다. 며칠 후 초등학교 운동회 날, 학교 운동장은 가족들로 가득 찼고 아이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새 아이는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줄을 섰고 관중석에는 서진과 민재, 그리고 서연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저분이 그 다큐에 나온 한의사지? 혼자 새 쌍둥이 키운 엄마라고 하던데. 가족이 다 같이 나왔네. 대단하다. 서진은 웃었다. 그 모든 시선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날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센터 로비 한가운데 걸렸다. 사진 속에서 네 사람은 웃고 있었다. 슬픔과 상처, 눈물과 분노를 지나 이제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겨울의 문턱이 성큼 다가왔다. 서울의 하늘은 한층 투명해졌고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군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강서한방센터 앞마당에도 서리빨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 속엔 여전히 온기가 가득했다. 센터의 로비 한쪽 벽에는 한 장의 커다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서진과 아이들, 민재와 서연아. 그들은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서로를 아프게 했지만 결국 하나의 사진 속에서 나란히 웃고 있었다. 그날 서진은 아이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센터가 문을 연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자원봉사자들, 치료를 받은 환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작은 축제를 위해 모였다. 서진은 마이크 앞에 섰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 이 센터를 열었을 때 저는 단 한 명의 환자라도 진심으로 대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는 그 사람만의 몫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겪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겨낼 때 비로소 치유가 됩니다. 이곳은 그런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박수 소리 사이로 아이들이 무대 앞으로 나섰다. 하은이 준비한 종이 쪽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왜냐하면 웃을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아플 때도 우리 먼저 안아줘요. 세아가 이어받았다. 우리 엄마는 꽃 냄새가 나요. 봄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엄마는 언제나 따뜻해서 꼭 이불 같아요. 마지막으로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엄마는 혼자 우리를 키웠어요. 힘든 거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매일 웃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웃을 수 있었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이 무대에서 내려와 그녀를 안았다.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었다. 서연아였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참 강한 사람이야. 서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라는 건 그런 거니까. 행사가 끝난 뒤 센터는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서진은 책상 앞에 앉아 정리되지 않은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어떤 편지는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보내온 감사 인사였고, 어떤 편지는 마음을 다친 소녀가 보내온 고백이었다. 그중 하나의 편지가 그녀의 눈을 멈추게 했다. 유서진 선생님. 저는 한때 제 아이를 포기했던 엄마입니다. 선생님의 방송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아직도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부터 엄마로 다시 살아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 아이도 저도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됐어요. 서진은 편지를 꼭 안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사랑받았던 사람이다.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이불을 덮고 누운 서진은 천장에 비친 어둠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왜들아, 혹시 나중에 엄마가 너희 곁에 없더라도 그땐 꼭 기억해줘. 엄마는 언제나 너희를 믿었고 너희 곁에 있었다는 걸. 하은이 옆에서 속삭였다. 엄마는 어디 안 가. 엄마는 우리 마음 안에 있어. 그 말에 세아와 서윤도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품에 파고들었다. 겨울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이불 속은 너무나도 따뜻했다. 며칠 후 강서한 방센터 앞에 또 한 명의 엄마가 찾아왔다. 눈가엔 피곤이 가득했고 아이는 그녀 품에서 울고 있었다. 서진은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함께해요. 그 말은 마치 오래전 아무도 자신을 붙잡지 않았던 날 누군가 해줬으면 했던 말과 같았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에게 그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강서한 방센터의 하루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누군가를 위한 약을 다리고 아이들과 꽃차를 우려내며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으며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